그날 제사상엔 싼 수입산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엔 한우 등심이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열흘 전 가족 단체방에 올라온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올해는 효율적으로 하자. 제사비 30만 원씩 거둘게요. 형님의 메시지였어요. 별 생각 없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절이면 늘 내야 하던 돈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도 제사비 냈어? 응, 형님이 단체방에 올렸잖아. 그럼 됐지 뭐. 괜히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시댁일은 시댁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말로 끝내버리죠. 가족이란 게 왜 나한테만 참는 역할을 시키는 건지. 추석 전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 위엔 파를 송송 썰었고 기름 두른 팬에서 전이 치익 소리를 냈어요. 손끝엔 기름이 끈적하게 달라붙고 마늘과 간장 냄새가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둘째야, 부침개는 내가 좀 해라. 형님은 장 보러 나갔다. 네, 어머니. 명절만 되면 형님은 시장 좀 다녀올게요 하고 사라지고 저는 늘 부엌을 지켰습니다. 그게 둘째 며느리의 몫이 되어버렸죠. 점심 무렵 형님이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동서 나왔어. 사람 많아서 죽는 줄 알았네. 이번엔 물가가 장난 아니야. 고기는 수입산으로 샀어. 한우는 너무 비싸더라. 시어머니가 바로 받으셨어요. 그래, 요즘 세상에 한우가 웬 말이냐. 수입산도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30만 원씩 걷었다면서 한우가 너무 비싸다고.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 거실에 TV 소리, 손자들 뛰노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손끝은 화끈거렸고 발바닥엔 하루 종일 선 피로가 쌓였습니다. 그때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친정에도 고기 좀 보내드릴까요? 그래야지, 그래야 큰집 체면이 서지. 그럼 이번엔 좋은 걸로 한우로 할게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한우? 분명 제사상에는 수입산을 썼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한우, 누구 돈으로 산 걸까요? 그날 밤 형님이 잠든 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색 포장 상자가 있었어요. 한우 툭불 등심 1.2kg 선물용. 그리고 영수증 한 장. 결제자 김도현.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형님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제가 준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돈으로 산 고기를 형님 친정에 보낸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다음 날 제사상 위엔 얇고 질긴 수입산 고기가 가지런히 올려졌습니다. 고기를 굽는 형님의 표정은 밝았고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큰 며느리가 하니까 체면이 산다. 어머니, 별 말씀을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손끝에 기름도 닦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낸 돈으로 형님 체면을 세워준 꼴이었죠. 손녀 민지가 다가와 말했어요. 작은 할머니, 고기 맛이 달라요. 아까 냉장고에 있던 거랑 이건 달라요.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달랐죠. 냄새도 색도 굽는 소리도. 어른들은 모른 척했지만 아이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우 향이 아닌 서운함의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형님의 웃음과 시어머니의 말이 기름처럼 끈적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뭐라고, 가족이 뭐라고 매번 이렇게 속아야 하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제사상 치운 부엌엔 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반쯤 남은 나물과 식은 전이 놓여 있었고 햇살이 기름 얼룩 위에서 반짝였어요. 형님은 이미 부엌 의자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고기, 과일, 전, 나물, 술, 기타 경비. 볼펜으로 반듯하게 그어진 표를 보며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 이번엔 정말 빠듯했어. 물가가 너무 올라서 30만 원으론 택도 없더라. 그래요? 그럼 얼마쯤 들었는데요? 한 45쯤? 내가 조금 보탰지 뭐. 형님은 콧방귀를 끼듯 웃었어요. 그 웃음 뒤로 냉장고 속 금빛 한우 상자가 스쳐갔습니다. 입안이 썼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분홍색 조끼에 곱게 말린 파마머리.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잔이 들려 있었어요. 큰 며느리, 이번에도 내가 고생 많았다. 상차림이 참 알차더라. 아이고 어머니. 다 동서 덕분이죠. 전 부치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도 너는 늘 든든하다. 동서는 아직 많이 배워야지. 배워야 한다고요? 30년 넘게 이 부엌에서 전 부치고 국 끓인 사람이 누군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형님이 장부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친정에도 고기 좀 보내드렸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야 큰 집 체면이 서지. 그래서 좋은 걸로 한우로 보냈어요. 한우? 아이고, 돈 많이 썼겠다. 뭐 어쩌겠어요. 이번엔 그냥 제 카드로 끊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 카드로 끊었다는 말,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준 카드였죠. 형님이 장 보러 간다며 같이 계산하실 테니 이걸로 하세요 하고 건넸던 바로 그 카드.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가 통이 커. 둘째야, 너도 배워야 해. 돈 쓸 땐 쓸 줄 알아야 체면이 서지. 체면이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체면이란 게 결국 누가 내고 누가 쓰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점심 무렵 형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손목에 반짝이는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명절엔 없던 거였어요. 형님, 새 거예요? 아, 이거. 이번에 친정에서 조카가 선물했대. 예쁘지? 형님은 팔찌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묘하게 여유로웠고 저는 그 여유가 내 몫의 30만 원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어 남편과 단둘이 방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어머니 기분 좋으시더라. 기분 좋으셨겠죠. 형님이 한우 보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 내 카드로 결제했거든. 뭐라고? 형님이 시장 간다며 내 카드로 결제했어. 그걸 어머니랑 웃으면서 한우로 보냈다고 하시더라. 에이, 설마 착각한 거 아니야? 착각이 아니라 영수증까지 봤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긁적였어요. 그래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괜히 말 꺼내면 더 복잡해져. 당신은 왜 늘 그래? 형님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왜 나한테만 조용히 있으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어머니가 형님한테 많이 의지하시잖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그게 핑계인지 체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제일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벌레 소리가 들리고
식탁 위엔 장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펼쳐진 장부 한쪽, 기타 경비 선물용 한우 선결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작게 적혀 있었어요. 김도현 카드 사용.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선결제라니 참 예쁜 단어네요. 남의 돈으로 사놓고 자기 이름으로 선물하는 세상. 그날 이후 저는 형님의 말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동서, 이번에 제사비 조금 더 걷어야겠어. 동서, 이번에는 내가 고기 좀 더 살게. 동서, 어머니 체면도 있으니까 이해해. 그 말들이 다르게 들렸어요. 동서가 아니라 ATM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불씨가 붙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참는 게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순간이 있거든요. 부엌 전등을 끄면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돈으로 누굴 세워주진 않겠어. 추석 다음 날 아침 부엌은 다시 전쟁터였습니다. 국 끓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지글지글 튀었어요.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기름 냄새는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밥공기 4개, 국그릇 4개, 반찬을 가지런히 올리는 일도 이젠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둘째야, 국 좀 더 떠오렴. 네, 어머니. 국을 뜨면서도 머릿속엔 어젯밤의 장부가 맴돌았습니다. 김도현 카드 사용 굵은 볼펜 자국 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형님은 벌써부터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죠. 어머니, 이번 제사 상차림 정말 좋았어요. 큰아버님네서도 다 칭찬하셨어요. 그래, 너 덕분이지. 큰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든든하다. 형님은 웃으며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어머니 접시에 올렸습니다. 이건 어제 남은 한우예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아이고, 맛있겠다. 냄새부터 다르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어제 남은 한우? 어제 제사상에는 수입산만 올랐는데요. 손녀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제는 고기 맛이 달랐어요. 어제 건 수입산이었거든. 그럼 오늘 건 뭐예요? 이건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 한우야.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가 좋은 걸로 샀구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고기 제 카드로 산 거예요.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형님이 시장 가실 때 제 카드 드렸거든요. 결제 문자도 왔고요. 형님 얼굴이 굳었어요. 동서,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다 가족끼리 쓰는 건데. 가족끼리요? 그럼 가족끼리 쓰는 돈으로 형님 친정에 한우 보내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동서, 그건 좀 말이 심하다. 내가 친정에 고기 좀 보냈다고 그걸 트집 잡아? 형님, 그게 트집이에요? 우리 제사비로 산 고기는 수입산이고 제 돈으로 산 한우는 형님 친정으로 갔잖아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은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어요. 동서, 말 좀 조심해. 명절날 분위기 다 망치고 싶어?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 그깟 고기 한 덩이 가지고 진실 타령이야? 형님에겐 그깟 고기일지 몰라도 제게는 제가 얼마나 하찮게 취급받는지가 느껴지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둘째야,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이 뭐냐?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 돈으로 형님이 한우를 사시고 어머니는 역시 큰 며느리 체면이 선회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서운했단 말이냐? 네, 많이 서운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예민하다. 그 말은 언제나 참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말이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이번엔 집사람 말이 맞아요. 저도 카드 결제 내역 봤어요. 도연아, 내가 왜 거기서 그래? 형수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연아,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서움보다 속이 시원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대신해 준 것 같았거든요. 식탁 위엔 여전히 고기 접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식은 수입산, 다른 한쪽은 반짝이는 한우 한 점. 둘 다 같은 접시에 올려져 있었지만 냄새도 질감도 대우도 달랐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 같았어요. 겉으론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누구는 늘 좋은 고기를 먹고 누구는 늘 남은 고기를 먹는 관계.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가긴 어딜 가. 지금 다들 밥 먹고 있잖아. 죄송하지만 더는 밥이 안 넘어가네요. 현관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 같았어요. 뒤에서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손해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누가 손해보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속은 좀 풀렸어? 풀리긴요. 다만 이제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불공평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 단체방을 나왔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지만 손가락은 주저없이 나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이 방을 나가시겠습니까? 그 짧은 문장이 그렇게나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님이 보내는 명절 잠반 사진, 어머니의 안부 전화가 이어졌겠지만 이번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남편도 말이 줄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국 뜨는 소리만 들렸어요. 당신 괜찮아? 응.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래도 어머니께 전화 한 번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 드려. 난 할 말 없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그 한숨 속엔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동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형님 필체였어요.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노란 메모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동서, 그날 일은 오해였어. 나도 감정이 앞섰고 어머니 마음이 상했어. 이번엔 그냥 좋게 넘어가자. 가족끼리 이런 일로 틀어지는 건 손해야. 손해.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참는 게 손해가 아니라 미덕이라 여겼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참는 게 결국 나만 잃는 일이었다는 걸. 저는 봉투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창밖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베란다 유리에 부딪히며 톡톡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우렸어요. 찬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그 향기 속에 진한 명절의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젠 나도 내 명절을 좀 살아야겠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에 스스로 놀랐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이제야 보였거든요.
일주일쯤 지나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형님도 아무도. 식탁 위엔 김치찌개 한 냄비, 계란말이 하나, 그리고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죠. 오늘 어머니네 안 가? 안 가. 이번엔 그냥 우리끼리 보내자. 그럼 어머니 서운해 하실 텐데. 서운해도 괜찮아. 나만 서운한 명절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당신 뜻대로 해. 그날 오후 TV에선 추석 특집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라마 속 며느리는 가족을 위해 고생하면서도 끝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요. 창밖엔 햇살이 들었고 식탁 위 찻잔에서 증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따뜻했어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4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둘째야, 왜 전화를 안 받니? 큰 며느리가 고기 보냈더라. 너도 어서 안부나 전하렴. 그 한마디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고기 얘기라니 결국 다시 고기네요.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정말로 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주름 사이로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왜 참았을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하얀 불빛이 거실 벽을 따라 번져 들어왔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자유. 그게 바로 단절의 냄새였습니다. 이젠 누굴 위한 명절도 내겐 없어. 대신 나를 위한 하루가 생겼으니까. 그 말과 함께 내 마음속에 오래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에게서 전화가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벨소리를 몇 번이나 보고도 받지 않으려다 결국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동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네. 어제 밤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 갔어. 병실은 중앙병원 402호야. 지금 상태는요? 안정됐대. 그래도 와서 한번 보는 게 예의 아니겠어? 그 말투에는 부탁보다 명령의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병원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로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간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바삐 움직였어요. 병실 앞에서 형님을 봤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단발머리에 짙은 립스틱. 손엔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서 왔네. 네, 어머니 상태는 좀 어떠세요? 조금 나아졌대. 근데 어머니가 동서 찾더라. 계속 둘째는 왜 안 오냐고. 저요? 명절 내내 형님만 예뻐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찾았다고요? 형님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들어가 봐. 지금은 깨어 계셔.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쪽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둘째야. 왔니? 네, 어머니. 이제야 얼굴 보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저는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지 뭐. 놀랐어요.
형님한테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그래, 형님은 바쁘더라. 그 한마디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형님이 바쁘다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 서 있었는데.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청구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눈짓으로 말했어요. 둘째야, 그거 좀 봐줄래? 둘째야, 사실 이번 입원비 내 남편이 다 냈더라. 도현 씨가요? 그래. 형님네한테 먼저 연락했는데 형님이 둘째한테 부탁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도현이한테 전화했지. 저도 몰랐어요. 나도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서운했을 텐데. 서류맨 아래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남편의 조용한 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말투 속에 담긴 따뜻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거 한우예요. 드셔야 힘나죠. 됐다. 이젠 그런 거 필요 없다.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좋은 걸로. 형님, 지난번 고기 일은 내가 다 들었다. 네.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동서 카드로 산 거 맞지? 그게, 그때는 급해서. 변명하지 마라. 나도 어른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병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둘째야, 미안하다. 내가 평생 잘못 배웠어. 참는 게 착한 거라 믿었는데, 그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일인 줄 몰랐지.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형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턴 제사비니 뭐니 그런 거 하지 마라. 다들 각자 마음만큼만 해라. 명절은 서로 상처 주는 날이 아니니까. 형님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 창밖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울었지? 응. 어머니가 뭘 하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래, 이제 됐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왠지 그 손끝에서 오래 묵은 체념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한 구절이 귀에 박혔어요. 참은 만큼 돌아오더라. 세상엔 그런 날도 있더라. 그 노랫말이 왠지 내 얘기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나신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퇴원 당일 형님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형님은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자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형님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앉으세요. 제가 미리 상 차려놨어요. 탁자 위에는 반듯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김치, 장조림, 나물, 그리고 커다란 접시 위에 고기 한 점.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건 명절 때 봤던 제 카드로 산 한우였어요. 포장 스티커가 그대로 붙은 상태로 냉동해뒀던 거죠. 형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남은 고기예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고기, 제 카드로 산 거잖아요. 어머, 아직도 그 얘기야? 그땐 상황이 급해서 그랬다고 했잖아.
그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첫째야, 그건 아닌 것 같네. 어머니, 전 그냥 급해서 사람 마음은 그렇게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여보, 이거 어머니 드리자. 그게 뭐야? 병원비 영수증이요. 내가 다 처리했어. 형님이 얼른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입금했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이 입금하신 건 어머니 생활비 통장이었어요. 병원비는 저희가 직접 냈고요. 그럼 제가 보낸 돈은 어머니께 안 갔어요. 형님 통장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형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사실이냐? 어머니, 그건 제가 잠깐 보관하려고. 잠깐이 반년이냐? 형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볼이 붉게 상기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에서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며느리라 늘 믿었는데 믿음이란 게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다. 형님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순간 욕심이 생겨서 시댁 제사 준비하며 쓴 돈이 많다 보니 그 돈은 마음으로 해야지 계산기로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형님이 쌓아올린 체면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들려왔어요.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젠 다 드러났잖아. 그래도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시원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때 어머니가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째야, 너희 덕분에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하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명절 때마다 다투지 말고 내 제사는 간소하게 지내라. 고기 대신 웃음을 올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가족의 질서가 새로 써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겁게 들려오는 구두 소리가 그녀의 체면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 어머니는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손에 돈 말고 마음을 들고 오너라. 그 말이 공기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참은 만큼 결국 세상이 대신 말해줬네. 그런가 봐요. 오늘은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요. 그래. 이제 우리 추석은 웃으면서 보내자. 창밖엔 늦은 달빛이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지난 상처 위에 흰빛으로 붕대를 감아주는 것처럼. 올해 추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그날이 와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석이 다가오네 하며 마음이 복잡했는데 정작 당일이 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데 그냥 평범한 주말 아침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전날 밤 남편이 사온 송편이 보였습니다. 작은 종이팩에 들어있던 흰 송편 몇 개. 당신, 올해는 그냥 우리끼리 보내자.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식탁에 앉아 송편을 데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간쯤이면 형님한테서 단체 문자가 왔죠. 이번 추석 제사비 30만 원씩 보내주세요.
장 보는 건 제가 맡을게요. 동서는 점만 붙여오면 돼요.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늘 긴장하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올해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텅 빈 카카오톡 단체방이 이상하게도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전 10시. 남편은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추석인데 이렇게 조용하니까. 이상하긴 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남편이 잔을 제 쪽으로 밀며 웃었습니다. 우리 올해는 제사 대신 산책하자. 산책이요? 응, 냄새 좋은 공원으로. 송편도 들고 가서 먹고 오자.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던 명절, 처음으로 내 시간을 쓰는 명절이었거든요. 공원에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그 위를 밟을 때마다 바삭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꼭 내 마음 같았습니다. 눌려있던 것들이 바스라지며 풀려나는 느낌. 벤치에 앉아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깨 냄새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진짜 추석이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남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올해 제일 좋은 말이네. 명절이 아니라 우리 날이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 형님.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받을까요? 남편이 물었죠. 잠깐 두자. 아직은 모르겠어요. 휴대폰은 몇 번 더 진동하다 멈췄습니다. 곧이어 짧은 문자 한 줄이 왔어요. 동서, 그동안 미안했어.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의 송편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용서와 미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커피잔 2개, 그 옆에 누런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남편이 어머니 제삿날에 준비했던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죠. 둘째야, 세상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온단다. 서운했던 날들은 내가 더 단단해지라는 뜻이었을 거야. 명절이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야. 편지를 읽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어요. 고기 대신 웃음을 올려라. 그 웃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달을 봤어요. 둥근 달이 베란다 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녀가 보내준 영상 통화가 울렸어요. 할머니, 송편 빚었어요. 그래, 예쁘게 했네. 할머니는 뭐 해요? 할머니는 오늘 그냥 마음 쉬고 있어. 그 말에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할 만큼 멀어질 줄 아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멀어짐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밤늦게 거실 불을 끄기 전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지? 없어요. 이번 추석이 제 인생에서 제일 편했어요. 그래, 그럼 됐다. 불을 끄자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 같았어요. 이제 나는 내 명절을 산다. 그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달력엔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형님이 보낸 단체 문자가 떠올랐겠지만 이제 그 방은 오래전에 나왔어요. 주방 창문을 열자 가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밥솥을 열며 말했어요. 당신,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지? 응, 그래도 제사는 안 지낼 거야. 알지. 대신 뭐 할까? 그냥 웃음으로 올리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고기 대신 웃음. 남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진짜 명언이야.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송편 빚으러 왔어요. 그 뒤로 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명절이라 그냥 집에만 있기도 그래서요. 그래, 잘 왔다. 오늘은 송편 빚자. 식탁 위에 반죽을 펴놓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딸이 깨를 넣으며 농담했어요. 엄마 어릴 때 제사상 차릴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왜요?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창밖엔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송편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예뻤어요.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웃는 얼굴 같아요. 가슴이 찌르르 했어요. 그 말이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나는 웃으며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제사야. 점심이 지나고 딸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는 국화꽃 한 송이를 꽂은 작은 꽃병이 있었죠. 그 옆에는 어머니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했고 그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컵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기 앉아 계신 것 같네.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은 우리 집이 제사상인 셈이니까. 딸이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제사비는 누가 내요? 오늘은 그런 거 없어. 대신 너희 웃음이 제사비야. 손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잠시 후 나는 어머니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한우 대신 웃음을 올렸어요. 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이제 됐다. 그게 진짜 제사지.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남편과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진 길 위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손녀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달 봐요. 커요. 고개를 들어보니 둥근 달이 떠 있었어요. 작년 추석에 창밖으로 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젠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올해 제사 진짜 잘 지냈네. 응, 처음으로 웃으면서 끝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마음이 고기보다 더 따뜻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제야 명절이 명절 같았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웃는 날이 된 거죠.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제사상이고 내 웃음이 향불이다. 진심은 늦게라도 돌아온다. 펜을 덮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그래, 둘째야. 이제 내 명절을 살아라.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